2024 서울 국제 작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인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 비평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여기 계신 두 분의 작품을 또 좋아하는 독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설레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한데요. 서울 국제 작가 축제는 문학을 통해서 세계와 언어,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다층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올해 벌써 13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대담은 별개의 질서라는 주제로 엘레나 메델 작가님과 최은미 작가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 먼저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은미 작가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최은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페인에서 오신 엘레나 메델 작가님과 함께 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되게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엘레나 메델 작가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Bueno, yo quería dar sobre todo la gracia. Para mí es muy emocionante estar aquí. Tengo mucha curiosidad por bueno, pues, conversar con Inayong y con Choyonmi. He disfrutado mucho tanto de las preguntas que sé que ha planteado Inayong como de lo que he podido leer de la obra de Choyonmi y tengo muchas ganas, ¿no? Más incluso que de hablar. Creo que va a ser mi intervención más larga este agradecimiento de oírlas. Quería dar también algunos agradecimientos más, si me lo permitís, tanto a la editorial como a la traductora que han pues trabajado en la versión en coreano de mi novela, de Las Maravillas. Por supuesto, a las intérpretes que van a permitir que lo que yo diga se escuche hoy en coreano. Muchas gracias por vuestro trabajo de hoy y también por el de días anteriores que he podido disfrutar entre el público. Muchas gracias también al director del Instituto Cervantes en Seúl por haber venido a acompañarme hoy en esta mañana y muchas gracias también sobre todo a toda la organización del Instituto de Traducción Literaria de Corea, a toda la gente que compone el equipo que hace posible este festival, que es para mí es un privilegio estar participando, pero es de verdad un privilegio estar en una actividad tan bien organizada, con tanta profesionalidad y con tanto cariño. Así que aquí termina mi intervención más larga. Muchas gracias de nuevo y tengo muchas ganas sobre todo de escucharlas a ellas. 네, 행사 전체를 아울러주는 인사말을 벌써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실 작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최은미 작가님은 다양한 이야기의 갈래를 한순간도 흩뜨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견고하고 정밀한 서사의 힘으로 독자를 몰입시키는 소설을 쓰고 계시죠. 젊은 작가상, 대산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 정전, 눈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장편소설 9번째 파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죠. 마주, 그리고 중편소설 어제는 봄 등의 소설을 출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엘레나 메델 작가님은요, 사회적인 계급과 여성성의 진폭을 탐구하는 스페인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이면서 시도 쓰시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데뷔 소설 소유에 관한 아주 짧은 관심으로 프란시스코 움브랄 상의 최초 여성 수상자가 되셨는데요. 이 책은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초록색 책으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짧은 인사와 소감은 들어봤지만요. 이번 서울국제작가축제 초청을 받으셨을 때 두 분께서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해외 작가, 외국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소감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근황도 더불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아무래도 해외 작가분들이 서울로 오시는 행사이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작가님들이 오실까 이런 궁금증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눠본 경험이 예전에 이제 줌으로만 간단히 뵀었던 게 전부라서 이렇게 좀 직접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 또 같은 세션에 묶이게 되면 어쨌든 저하고 작품에 어떤 접점이 있는 작가님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님과 만나게 될까. 사실 초청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기대, 궁금증, 또 설렘 이런 감정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새는 제가 이제 등단한 이유는 계속 이렇게 계절마다 마감을 하면서 오랫동안 좀 소설을 써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일부러 마감들을 좀 취소하고 좀 저한테 쉬는 시간을 주려고 집필을 잠깐 접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보다는 어떤 소설을 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올 한 해 보내고 있고요. 이 마감이 없는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또 근데 이제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온도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감을 하고 소설을 쓰는 중에는 지금보다 되게 기초 체온이 높고 뭔가 되게 각성 상태였구나. 이걸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면서도 차가운 상태로 한 해를 보내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에는 아마 이제 글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작업이 장편 소설이었어서 당분간은 좀 호흡이 짧은 단편 소설 위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쉬는 기간인데도 이 행사에는 참여를 해주셔서 또 세상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가운 온도라고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이제 집필 막 하실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또 그때는 어떠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엘레나 메델 작가님은 어떠신지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Bueno, también se me ha olvidado un agradecimiento, por supuesto, a quienes están acompañándonos hoy, tanto aquí como en YouTube. Muchas gracias. Es muy hermosa esa comparación que ha hecho mi compañera o esa alusión a la temperatura corporal, porque cuando estaba leyendo sus cuentos, las traducciones de sus cuentos al inglés y alguna entrevista, me daba cuenta de lo importante que era lo físico en su literatura. Y ha sido muy hermoso llegar aquí y de repente encontrar con que en su primera intervención está ya esa alusión a la presencia del cuerpo. Yo creo que uno de los motivos por los que leemos tiene que ver por la curiosidad, tiene que ver con la curiosidad, con el conocimiento, con la posibilidad de saber lo que no sabemos o saber un poco más de lo que no sabemos tanto. Yo leo por ese motivo, entre otros, y por eso cuando recibí esta invitación la interpreté, por supuesto, como la oportunidad de acompañar esta traducción, pero sobre todo la oportunidad de conocer a muchas autoras de Corea, a muchos autores de Corea,
a quienes quizá había podido leer traducidos al español o en algunas traducciones al inglés, pero creo que siempre esa conversación permite entender los libros de otra manera, ¿no? En cuanto a lo que estoy haciendo ahora, estoy intentando empezar a acabar una novela. Espero que a finales de este año, principios del año próximo, ya pueda tener un borrador cerrado en el que estar trabajando durante un tiempo más. Y por otra parte, yo trabajo como editora. Entonces, para mí ese es un trabajo también muy creativo. Estoy trabajando en mis propios libros como escritora, pero también trabajando en los libros de otras escritoras, de otros escritores. Y eso permite desarrollar varias, no sé si varias obras en paralelo, pero sí me permite por lo menos mantenerme muy en contacto con la escritura, incluso en momentos en los que yo no estoy escribiendo tanto. 네, 엘레나 메델 작가님은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최은미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데는 나름대로 두 분의 작품 세계 안에서 공통점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분을 함께 모시고 대담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주제는 별개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소설 작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 되게 여러 겹이고 뭐 여성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연인이기도 한 여러 정체성이 교차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각각의 질서마다 또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별개의 질서라는 주제를 같이 다뤄보기에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대담의 주제를 들었을 때 작가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 주제를 바탕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별개의 질서라는 그 주제를 받고 또 기획 의도라고 이렇게 써주신 문장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몇 년간 작업하면서 고민해오던 주제와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정체성들이 또 우리 의도와 맞지 않게 되게 강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들을 스스로 또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되게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 굉장히 좀 더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물들 그간 많이 써오면서 좀 제가 고민했던 주제들과 좀 다 있어서 오늘 그간 써왔던 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엘레나 메델 작가님 얘기도 또 많이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엘레나 메델 작가님은요? Sí, yo también lo sentía muy cercano, por supuesto, a lo que yo escribo, no solo en esta novela, sino también en otros libros anteriores de poesía, sobre todo, y en la novela en la que estoy trabajando. Y lo sentía también muy cercano, al menos a lo que había leído de mi compañera de conversación, ¿no? Entonces pensaba que podía ser algo muy, muy interesante. Hay dos focos, digamos, o dos cuestiones en cuanto a esta introducción de la mesa. Una tiene que ver con la descripción que habla de las circunstancias de los personajes sobre los que escribimos. Por lo menos en esta novela, en Las Maravillas, yo intentaba subrayar, intentaba hacer ver cómo las circunstancias al final nos definen, nos presentan ante las demás personas y limitan o no los sueños incluso que podemos plantearnos, etcétera, ¿no? Es una novela sobre las clases sociales, sobre el género,
sobre cómo, bueno, pues son mujeres de clase trabajadora que deben enfrentarse a una vida distinta pues, si hubieran nacido en otras familias, etcétera. Pero también el título de la mesa, ¿no? Otro orden, a mí me habla de la jerarquía, de la organización, del poder, también de lo obligado, ¿no? En español, la orden tiene que ver con lo imperativo, con lo impuesto. Y es algo que me interesa mucho porque está en cierto modo en Las Maravillas, pero está sobre todo en la novela en la que estoy trabajando, que es una novela sobre el poder. Así que me parecía muy sugerente, ¿no? Muchas veces en algunas conversaciones de este tipo te permiten generar ideas que llevarte a los libros que vas a escribir.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주제로 앞으로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갈 텐데 먼저 최은미 작가님에게 개별 질문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엘레나 메델 작가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미 작가님은 최근작이죠. 장편소설 마주를 출간하셨는데 이 소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주는 2020년에 발표된 단편소설 여기 우리 마주를 확장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가님은 그동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스 바이러스나 곰팡이, 기생충 등등 인간이 겪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꾸준히 그려오시기도 해서 좀 연속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엘레나 메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그게 또 몸과 관련되는 어떤 관계들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또 최근에 다시 이제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이제 마주를 저도 이제 사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2020년이랑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이제 받고, 예, 새삼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이제 그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곰팡이나 뭐 이런 기생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설에 끌어와서 썼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공포를 주는 그 대상들이 사실은 되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는 어떤 세균도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몸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포가 뭘까? 대체 왜 나는 그 보이지 않는데 그 엄청난 많은 개체들이 모여있는 채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들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까? 그걸 되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에 이제 끌어와서 썼던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는 제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를 맞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민감하게 자각을 하고 또 스스로 좀 많이 해석을 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재난을 맞으면서 그 재난들이 각각의 개인한테 어떤 모습으로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제 생활인으로서도 겪으면서 그걸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다루긴 했지만 저한테는 훨씬 이전부터 인물들이 겪어오던 것들을 좀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엘레나 메델 작가님 소유에 관한 짧은 관심에서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 혈연으로 묶인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각자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처럼 행동하고 자식은 자식처럼 행동하고 또 어머니는 마땅히 어머니가 딸에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기대되는 걸로 행동하고 그렇게 가족 안에서 각자의 역할로 있을 때
그게 사실은 가족 간을 훨씬 더 고립시키고, 더 멀어지게 하고, 이 재난 상황 속에서 되게 외로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상황들, 또 이 코로나 재난이 한국 같은 경우 되게 가족 단위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외부와는 차단된 채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좀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작업들이 단편에서 장편으로 확장되면서 되게 길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2020년 이후를 그냥 계속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2020년이 어떤 원년 같은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뭐 사소하게라도 만약에 내가 2021년에 어떤 책상을 산 게 집에 있다 그러면 이거 코로나 다음 해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길을 가다 5살 꼬마를 보면 2022년에 태어났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2018년에 사진을 보면 이거 바로 이전 해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기억하거나 어떤 기록들을 보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중거점이 된 것 같아요. 2020년이. 그래서 저한테는 2020년에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재난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겪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각하면서 사실 그 이전과 같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의 시간을 계속 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벌써 이제 그 연차로 치면 5년 차가 되어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면 꼭 코로나 기간에 뭐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원래 진행 순서는 이제 최은미 작가님한테 다 개별 질문을 드리는 이기는 했지만 중간에 이제 엘레나 메델 작가님도 이렇게 메모도 해주시고 또 관련된 작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스페인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되게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작가님께도? En España tuvimos un encierro durante varios meses, yo creo que fue como entre comienzos de marzo y mediados del mes de mayo, no podíamos salir de casa salvo que tuvieras una profesión, digamos, no recuerdo cuál era el nombre exacto, pero era una profesión esencial, por así decirlo. Eso incluía seguridad, sanidad, pero también, por ejemplo, la gente que trabajaba en los supermercados, la gente que limpiaba los hospitales, la gente que limpiaba el transporte público, la gente que al fin y al cabo estaba cuidando de quienes nos cuidaban. Creo que eso es algo muy, muy importante además porque esos oficios, ¿no? Limpiadoras, etcétera, que por lo menos en España son oficios casi siempre ejercidos por mujeres, muy mal pagados, con muy malas condiciones laborales, eran pues situaciones de riesgo porque todavía pues no había vacuna, no se sabía, por lo menos en España no se sabía muy bien si tienes que llevar una mascarilla, si tenías que llevar guantes, etcétera, y eran trabajadoras que estaban en riesgo. De hecho, hubo mucha gente que trabajaba en limpieza, en supermercados, etcétera, que enfermó. Fueron meses yo creo que de aprendizaje, ¿no? Vosotras hablabais de estudiantes, por ejemplo, que han vivido en este tiempo después de la pandemia la experiencia de ir a la universidad, pero yo recuerdo, por ejemplo, una de mis mejores amigas tuvo un bebé justo en diciembre de 2019. El tiempo entre diciembre de 2019 y marzo de 2020 es justo el momento en el que el bebé empieza a darse cuenta poco a poco del mundo. Y ese bebé, ese niño, tuvo que aprender a darse cuenta del mundo encerrado en su casa con su padre y con su madre. Y ella me contaba como el primer paseo que dieron a la calle, porque en España no se podía salir si ibas
al supermercado, si ibas a comprar algo esencial, pero no podías salir a pasear, por ejemplo. El primer paseo que dieron con el niño fue aterrador, porque el niño descubrió que existían perros, por ejemplo, o el niño descubrió que existían personas diferentes a su padre y a su madre. Y no entendía nada, estaba aprendiendo otra vez el mundo. Para mí eso es muy misterioso, ¿no? Como tienes que ir aprendiendo poco a poco cómo es la vida de otra vez, ¿no? De otra manera. Y también, claro, aprendiendo algo y olvidando algo que vas a olvidar para siempre porque a esa edad no tienes memoria. Es algo para mí es muy curioso, ¿no? Yo creo que en todos los países incluso seguimos aprendiendo al respecto, ¿no? Decíais que hay ahora una nueva ola de COVID en Corea. Me han llegado las alarmas del teléfono, por cierto, de no olvides lavarte las manos, lleva mascarilla, etcétera. El gobierno coreano me tiene muy informada de todo lo que tengo que hacer contra el COVID. Yo creo que seguimos aprendiendo. 네. 그러게요. 갓난 아기 경우에는 완전히 경험하는 세계가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네. 그 다음 최은미 작가님한테 또 개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주에 등장하는 나리와 수미는 또래 딸을 키우는 기혼 여성으로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 후반으로 갈수록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 다른 성향이나 거리감이 조금씩 부각이 되죠. 이 두 여성 인물인 나리와 수미가 서로를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공감하고 적당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고 뜨거운 그리고 또 본능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못 견디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갈등과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마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이제 느껴졌다면 아마 이 소설의 좀 여정이 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세우는 데까지 되게 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알 것 같아서 오히려 일어나는 마음들 그런 것들도 물론 쓰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마주 쓰기 전에 이전 단편집에서 이제 이런 구절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여성 인물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네 여자들을 보는 게 싫어요. 그들이 불행해 보이면 불행해 보여서 싫고 행복해 보이면 행복해 보여서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이 마주에 있는 두 여성 인물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되게 다른 개인이긴 하지만 또 비슷한 범주로 묶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권장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인물들 간에 오가는 감정이 저는 가장 밑바닥에는 혐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혐오에서 출발해서 연장된 상대에게 연장되는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서 출발해서 딸에게로 뭐 혐오가 전가되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뿌리 깊은 자기 혐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싫어지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 속에 있는 인물들이고요. 저는 이들이 서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세우는 데까지 어떻게든 좀 장편에서는 그 과정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그 혐오를 좀 바라본 후에 그 과정으로 가기를 좀 되게 바랬고 그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또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좀 격렬한 감정들이 오가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단편집에 나오는 구절은 어떤 소설인지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단편집에 있는 나와 내담자라는 단편 소설이고요.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는 화자가 그 상담 중에 내뱉는 여러 말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네. 최유미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유미 작가님에게,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가님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늘 그 평론가로서는 무슨 말을 되게 하고 싶게 만드는 그 소설을 늘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써볼 때도 있고 많기도 한데, 그런데 단지 뭐 서사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 작가님이 소설에서 쓰시는 어휘나 언어들이 늘 저한테 되게 새로우면서도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일상적인 언어인데 이렇게 이런 구절에 이런 호흡으로 있으니까 되게 임팩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아홉 번째 파도는 아니고, 제가 최근 작품인 마주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뭐 쟤들이 털도 없이 귀여운 척을 하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털 없으면 귀여운 척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털 많으면 귀엽긴 하지. 예컨대 이런 일상 속에서의 되게 재밌는 생각들이 대사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나리가 남편인 오종수와 티격태격하는 말들이 웃기고 재밌으면서도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실 때 특별히 염두에 두거나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안도감이 느껴지고요. 그 소설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 언어로 인해서 확 일어나는 어떤 다른 감정들이 막 환기되는 그런 삐끗하는 순간들을 사실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쓰는 건 아마도 철저하게 쓰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소설이 보통 굉장히 좀 어둡고 뭐 무겁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뭐 전체적인 서사를 그렇게 다루더라도 쓰는 저는 그 곳곳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걸로 그 인물의 굉장히 매력을 끄집어내거나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오고 가는 감정들을 쓸 때 굉장히 즐겁고요. 사실은 제가 어떤 그 소설에서 되게 그 소설의 어떤 주제라든가 되게 힘을 싣는 장면들을 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묘한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사실은 굉장히 좀 절제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좀 피식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쓸 때는 사실은 그 장면의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장면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 맥락에서 이게 실패하면 안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절제를 한 끝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전달이 됐을 때는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쾌감이 느껴지고요. 네, 즐겁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소설이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를 늘 다루고 있다는 인상도 있는데, 그런 어떤 무거운 호흡 같은 거를 갑자기 이제 전환해주는 역할들을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대사들이. 근데 작가님의 본인의 어떤 쾌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또 고스란히 독자의 쾌감이 되기도 해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엘레나 메델 작가님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소유에 관한 아주 짧은 관심은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인 마리아와 알리샤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설 초반에는 두 여성이 세대뿐만 아니라 성격, 인간관계, 경제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른 조건에 있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두 여성의 삶이 조금씩 이제 만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뭔가 감동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쓰시게 된 이유가 뭐였을지가 또 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세대의 여성을 등장시킨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더불어 궁금합니다. He tomado muchísimas notas al escuchar a mi compañera. Me ha interesado mucho, por ejemplo, cuando ha hablado sobre la importancia, en cierto modo, del disfrute cuando escribe. Creo que es algo fundamental, incluso cuando estás escribiendo historias muy oscuras, que creo que eso es algo que tenemos en común. Me parece que es necesario ese goce cuando nos enfrentamos a las palabras y lo importante que resulta el lenguaje en una historia, ¿no? Ayer Pilar Quintana, justo en este escenario, habla de la importancia de la trama, pero a mí me parece también que es necesario ese equilibrio, ¿no?, entre lo que quieres contar y cómo lo quieres contar. Y yo por lo menos me divierto muchísimo pensando en cómo quiero que mis personajes hablen, de qué forma, ¿no?, cada palabra tiene un significado diferente según se relacione de una manera u otra. No sé, para mí es algo, ahora que justo en la novela que estoy escribiendo hay varios narradores al mismo tiempo, está siendo difícil, pero al mismo tiempo muy entretenido. Estoy disfrutando mucho. Hablando de las maravillas de esta novela, que sí se puede leer porque sí está terminada y sí está traducida al coreano, es una novela que cuenta la historia de dos mujeres, una nacida a comienzos de los años 50 y la otra nacida a mediados de los años 80, María y Alicia. Las dos tienen trayectorias, tienen circunstancias muy parecidas, son mujeres de clase trabajadora que emigran desde una ciudad del sur de España a Madrid, que es la gran capital, y terminan viviendo en barrios periféricos, bastante lejos de ese centro, ¿no?, al que se dirigen, al que van a trabajar. Seleccioné, digamos, o pensé en dos protagonistas de dos generaciones diferentes porque me permitían plantear algo que para mí era fundamental, y era que la cuestión del tiempo, de la edad, no tenía, digamos, tanto peso como la cuestión de la clase social o del género. Si vosotras habéis leído la novela, si a alguien le apetece leerla, y bueno, pues verá que las vidas de María y de Alicia son muy parecidas, pese a que hay 30 años prácticamente de diferencia entre ellas, pero lo que define sus vidas es, en efecto, bueno, pues el dinero que tienen, o más bien el dinero que no tienen. Era una de las cuestiones, era una de las cosas que yo quería contar en la novela. La novela tiene una estructura de salto, por así decirlo. Cada capítulo sigue a uno de los personajes en un momento determinado de su vida. La novela recorre también la historia de España en las últimas décadas, desde el final de la dictadura hasta la huelga y manifestación feminista de 2018, y va mostrando, por una parte, lo que ocurre en la historia con mayúsculas, pero también lo que ocurre en la historia con minúsculas, que serían las vidas de los personajes. Hay silencios, muchos silencios entre ellas, porque por varias cuestiones. Creo que es algo que ocurre en todas las vidas. Hay cosas que guardas para ti por muchos motivos, ¿no? Porque algo que no nombras es algo que no vuelve a existir, porque algo que no nombras es algo que casi que escondes debajo de la alfombra para que nadie lo vea. Y también porque me parecía interesante que quien estuviera leyendo la novela pudiera imaginar. A mí como lectora me gustan mucho los libros abiertos, ¿no? No los libros que te lo cuentan absolutamente todo, sino los libros que te permiten completar con tu imaginación.
Y eso era lo que yo quería también hacer con la novela, que tú puedas estar leyéndola y puedas estar, por ejemplo, en la novela no se describe el físico de los personajes, aunque es una novela en la que el cuerpo tiene mucha importancia, pero tú no sabes cómo es, no sabes qué cara tienen los personajes. Yo quería que alguien que la está leyendo pudiera imaginar cómo eran Alicia, cómo era María o cómo eran las personas con las que ellas se relacionan, sus parejas, sus compañeros de trabajo, etcétera. Era algo que me interesaba. Y también esa estructura de saltos, digamos, de una a otra, me permitía que fuéramos siguiéndola con edades parecidas, un poco para subrayar esa cercanía pese a la diferencia de edad. 네, 그 30년이라는 시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이 상당히 그 비슷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게 이 구조적인 형식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와 알리샤가 그냥 마냥 착하거나 순하거나 올바른 여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기 파괴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악의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뭔가 해방감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알리샤의 솔직하면서도 역동적인 성격이 뭔가 위태롭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 위태로움이 되게 좋았는데요. 혹시 그 여성 인물의 캐릭터를 그릴 때 미리 염두에 두거나 뭐 설정상 신경 쓰시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En la actividad de ayer, Lee Mi-sang habló de, además lo anoté porque me interesó mucho, habló sobre la importancia, en cierto modo, de los personajes con claroscuro. Nadie es totalmente bueno y nadie es totalmente malo. Bueno, habrá gente que sí, pero por lo general casi todo el mundo todos tenemos momentos malos y momentos buenos, todos en algún momento de nuestra vida somos conscientes de habernos portado mal, o de haber hecho lo incorrecto, de haber sido egoístas, etc. Cuando estás diseñando o escribiendo, pensando, creando un personaje, tienes que tener en cuenta esa humanidad, esa verosimilitud, sobre todo en códigos realistas como en los que yo me muevo, ¿no? Mis novelas son realistas, intentan captar la realidad tal como es. Si yo fuera una pintora, sería una pintora figurativa, por así decirlo. Y me parece que es fundamental eso, ¿no? Tener esa conciencia de que los personajes se equivocan, de que los personajes algunas veces hacen mal las cosas porque les favorecen frente a otros personajes. Creía que era algo necesario, sobre todo en el personaje de Alicia, que es quien, digamos, más problemas puede causar al lector o a la lectora, ¿no? Para empatizar, pero también el personaje de María. También María toma algunas decisiones con las que quizás no estemos de acuerdo, que quizás no comprendamos, pero eso también sucede en la vida. Muchas veces alguna amiga, algún amigo nos cuenta algo que ha decidido y pensamos, estás totalmente equivocada y bueno, todo va a ir mal, pero y somos muy conscientes, pero en la vida sucede así. A mí me interesaba que la novela imitara en la mayor forma posible o de la manera más exacta posible a la vida. Era así como quería trabajar. Y luego también hay una cuestión. Es mucho más divertido escribir personajes malos, malvados, que se portan mal, que se equivocan, que personajes que son angelicales. Por lo menos para mí. Yo me divertía mucho con algunas escenas de Alicia, que es el personaje quizá más complicado, porque me permitía alejarme de mi realidad. Conozco a mucha más gente que se parece a María, por suerte, que mucha más gente que se parece a Alicia. Y me parecía un desafío escribir sobre un personaje tan distinto.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알리샤에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서 창작할 때 즐거운 부분,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독자들에게도 좀 새로운 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개별 질문인데요. 이 책 소유에 관한 아주 짧은 관심은
그 여성이 처한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도 또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난과 노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일과 돌봄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또 돈으로 인해 삶이 규정되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돈 혹은 계급적인 문제,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물들의 삶이 좀 어떻게 구조되는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쓰시게 된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Ese interés surgió porque trata de mi vida, en cierto modo. Yo nací en una familia de clase trabajadora. Mis padres nadie en mi familia ha tenido nunca ningún contacto con la cultura. No soy hija de profesores, no soy hija de escritores, de pintores, sino de trabajadores, ¿no? Mi madre trabajaba en una fábrica, mi padre trabajaba en una tienda y bueno, al final, como digo, yo soy una escritora realista, escribo sobre aquello que tengo cerca, aquello que puedo mirar sin tener que esforzarme demasiado, ¿no? Aquí, por ejemplo, escribiría sobre la pantalla, sobre las florecitas de la mesa, ¿no? Tomaría esos detalles y empezaría a tirar de ahí para armar una historia. Y bueno, empecé a pensar ahí, desde esa experiencia propia, ¿no? De la dificultad de salir adelante y de sobrevivir con el dinero justo, trabajando muchas horas, etcétera. Y al final eso terminó filtrándose en lo que escribo, ¿no? Esta novela la publiqué en 2020, estuve escribiéndola desde 2015 hasta 2020. La terminé las últimas correcciones durante el encierro por la pandemia, pero ya antes había publicado en 2014 un libro de poemas en el que hablaba sobre la precariedad. Hubo una crisis, yo creo que una crisis que no ha terminado todavía en España en 2008, una crisis económica muy fuerte que afectó mucho en general a toda la población, pero sobre todo a mi generación, a quienes en esa época empezábamos a trabajar. Y que ha afectado después ya a todas las generaciones que han venido después, ¿no? Que han conocido trabajos muy mal pagados, muy precarios, casi la imposibilidad de soñar con una vida adulta, ¿no? Prácticamente no puedes salir de casa de tus padres, es muy complicado incluso compartir piso, etc. Entonces ese libro de poemas de 2014 ya hablaba sobre la precariedad económica, la precariedad laboral, pero también la precariedad de las emociones, porque cuando tienes poco dinero tienes que esforzarte para conseguir dinero para pagar todas tus facturas, cuando trabajas durante todo el día y llegas agotada a casa y no tienes tiempo casi para compartir con quienes convives, ¿no? Ya ni incluso para ti, sino para los demás, la vida al final, la emoción se resiente. Le ocurre a los personajes de la novela, ¿no? El personaje de María, por ejemplo, porque tiene que trabajar, porque tiene que ganar dinero, se ve despojada de la posibilidad de criar a su hija. Es una madre sin hija porque es una madre con trabajo, por así decirlo, ¿no? Había anotado aquí, cuando hablaba Chon-Mi, sobre esa responsabilidad que impone la sociedad, ¿no? Las expectativas que te impone la sociedad y la frustración cuando no puedes cumplir esas expectativas. Entonces la novela habla de eso porque es algo sobre lo que vengo pensando desde hace mucho tiempo. Creo que el dinero es algo fundamental en nuestras vidas, ¿no? En cuanto a que si no lo tienes todo es más difícil y si lo tienes todo es más fácil. Y supongo que será el tema de mis próximos libros también. 다음 책, 지금 집필하고 계신 책의 주제와도 이제 연결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소유에 관한 아주 짧은 관심이 막 마무리되었을 때가 시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랑 겹쳐 있었기도 했겠네요. 네, 새삼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혹시 두 분이 서로에게 좀 이번 이제 대답을 들으시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두 분 모두 작품이 해외로 번역돼서 외국 독자들에게 읽힌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유튜브로 송출이 되면서 아마 각각 이제 외국 독자들에게도 지금 이 대담이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작품을 집필할 때 외국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실 때도 있는지, 그리고 외국 독자들에게 기대하게 되거나 특별히 전달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조금 조심스럽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최은미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봤으니까 이번에는 메델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Cuando escribo, quizá de manera egoísta, escribo libros que me gustaría leer o intento escribir libros que se parezcan a lo que me gustaría leer. Sobre todo por esa posibilidad de disfrutar mientras escribo, ¿no? Sobre la que había hablado. Creo que desde esa posición, conectar con alguien que está leyendo, aunque te esté leyendo en otro idioma, en otra situación, con otras circunstancias totalmente distintas a las tuyas, digamos que creo que es mucho más sencillo, ¿no? Las Maravillas es una novela muy arraigada, muy enraizada en la historia reciente de España. Como decía, es una novela muy española en cierto sentido porque hay muchas referencias históricas. Creo que no por eso es una novela difícil de comprender, justo porque si algo me ha enseñado pues todas las actividades que estoy haciendo gracias a las traducciones, es que nos parecemos mucho más de lo que pensamos. Podemos vivir en una cultura totalmente distinta, en otro continente, tener otro idioma radicalmente distinto, y aún así al final nos mueven las mismas emociones, los mismos sentimientos, experiencias muy similares. Yo cuando estaba leyendo su relato, por ejemplo, cuando estoy leyendo, hay una poeta coreana que me encanta, que bueno, voy a intentar pronunciar el nombre, que es Kim Hye-sun. Cuando la leo, creo que Kim Hye-sun. Cuando yo la leo, ella me habla incluso de poemas que tienen mucho que ver con la cultura coreana, con la historia de Corea. Pero lo siento muy cercano, porque al final nos mueven, creo que de manera quizá muy emocional, ¿no? Pero nos mueven intenciones muy parecidas. Cuando yo leo su libro, Autobiografía de la muerte, leí la traducción al inglés, siento que habla de algo que noto muy cercano. Yo creo que al final la literatura intenta hacer eso, ¿no? Desde esas circunstancias diferentes, hablar a lo esencial. Y hablaba antes de la curiosidad y de la posibilidad de conocer, de saber, etcétera. Para mí este tipo de experiencias me dan la posibilidad de conocer, ¿no? Yo regreso a España con un montón de autoras y de autores a quienes quiero leer mucho más. 네, 최은미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막상 제가 여기서 소설을 쓸 때는 크게 외국 독자를 의식하면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독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게 아무래도 처음 책이 번역돼서 외국 독자를 만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제 첫 장편인 9번째 파도가 이제 처음 일본에서 출간돼서 줌으로 일본 독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9번째 파도가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이 한국 동해안의 어떤 도시의 원전 유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일본 대지진 상황이 소설에 좀 언급이 돼요. 근데 저는 소설에서 잠깐 동일본 대지진을 언급할 때만 해도, 그걸 쓸 때만 해도 이걸 실제로 아주 가까이에서 이 재난을 겪고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이 책을 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소설을 썼었는데요. 일본 독자들을 만나고 나서
아, 이들이 이 재난 속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실감이 확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준 대담에서 직접 뭐 그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소설에 짧게라도 그걸 어떤 내 소설 서사에 뭔가를 추동하는 사건으로 넣을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나마 이 재난에서 조금은 한 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그 재난 속에서 내 소설을 읽는구나라는 어떤 실감이 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제 소설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겪었을 누군가가 내 책을 읽을 수도 있겠다 후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은 되게 같은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소설을 썼지만 그들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제가 어떤 한 문장을 쓰는 태도에서도 되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외국 독자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최은미 작가님한테 이 질문 드릴 때 왠지 그 최근 소설 말고 그 초기 작품들에서는 불교적인 문화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대기실에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최은미 작가님이 메델 작가님한테 이제 선물을 필통으로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 메델 작가님이 불교 신자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정도로 하여간 그 작품 세계에도 그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재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또 예민하기도 하고 작가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설가로서 창작을 할 때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시 질문지를 보다 보니까 약간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적혀있으니까 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독자들이 알아준 적은 없지만 실은 알아주기를 좀 기다려 왔었던 요소가 있는지 혹은 읽혔으면 좋겠다고 싶은 방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A mí lo que me ha sucedido es que en encuentros con lectores, sobre todo en clubes de lectura, que para mí son siempre experiencias maravillosas, me han descubierto aspectos de mi libro sobre los que yo no tenía conciencia, detalles, sensaciones, etcétera, que para mí quizá no eran tan relevantes o que incluso yo no había tenido tan en cuenta. Y siempre para mí es muy hermoso, sobre todo, que alguien se tome el tiempo y haga el esfuerzo de leer tu libro, ¿no? Pero también que alguien tenga esa lectura tan iluminadora sobre lo que estás escribiendo o sobre lo que has escrito. Yo empecé escribiendo poesía. Hay algo de trampa porque cuando era pequeña, tenía 7, 8, 9 años, jugaba a escribir pequeños cuentos, pero lo primero que publiqué yo tenía 16 años fue un libro de poemas. Y durante la mayor parte del tiempo he estado escribiendo y publicando poesía y trabajo como editora de poesía. Quizá por eso para mí el elemento irrenunciable es el lenguaje. La manera de tratar las palabras, la relación que tenemos con las palabras, la relación que tenemos con el idioma también. A mí hay algo que me gusta mucho, por ejemplo, y es en los diálogos, que los personajes cometan incluso pequeños errores. Los pequeños errores que tenemos cuando hablamos, me gusta reflejarlos en los diálogos porque creo que eso también le da incluso mucha más naturalidad. Cuando estás hablando con una amiga, con un amigo, cuando estás contando algo íntimo, muchas veces
te equivocas al utilizar una palabra, o en español tenemos, bueno, pues algunos fenómenos, ¿no? Según la zona del país del que sea, que no son correctos gramaticalmente, pero que se asume que son una seña de identidad. Y eso es algo que disfruto mucho. Otro elemento sería, por supuesto, también el disfrute, ¿no? Pasármelo bien escribiendo, porque creo que eso se transmite en el libro, ¿no? Cuando alguien ha disfrutado escribiendo la historia y no simplemente se ha puesto delante del ordenador a teclear durante un número de horas determinado. 네, 그렇군요. 최은미 작가님은 어떠실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었는데요. 아까 그 질문에서도 좀 언급하기도 했고, 엘레나 메델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작품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아마도 언어 부분이 아닐까. 언어를 다룰 때 어떤 즐거움, 어떻게 보면,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거겠죠. 그걸 다룰 때 어떤 묘미나 즐거움. 그게 가장 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제가 느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거기서 소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시기에는 제가 소설에서 다룬 감정들이 독자한테 좀 정확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를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소설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뤘는데 그게 슬픔으로 읽히거나 우울로 읽히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어떤 다룬 감정들이 좀 정확히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오해돼서 전달된다면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도만큼 뭔가 그걸 구성해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감정이 그렇게 오해되게 전달되는 어떤 맥락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추적해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소설에서 어떤 감정을 다룰 때 이게 어떻게 전달될까, 독자한테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소설에서 의도했었던 감정과 다르게 전달될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 뭔가 사회적인 맥락이나 분위기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요소를 아예 배제하지 않을 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성 인물의 분노를 썼는데 그걸 읽는 독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분노라는 걸 바로 받아들인 독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독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 사이에는 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작가님이 작품에 분노를 뭔가 묘사하실 때는 정말 강하게 한 방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시간, 상황에 따라서 두 작가님들이 서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두 작가님께 공통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인간, 여자, 노동자, 자식, 친구, 연인 등 여러 정체성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진정한 알맹이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데 여러 역할과 압박, 혼돈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탐색하고 찾을 수 있는 작가님들만의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Creo que es una pregunta interesantísima y casi imposible de responder. Me parece que justo por eso escribimos, ¿no? Tendríamos prácticamente que poner dentro de décadas, poner sobre la mesa todas nuestras novelas, nuestros libros de cuentos, de poemas y decir algo, bueno, pues algo así como esta es mi respuesta. Creo que toda identidad es en cierto modo poliédrica, en el sentido de que
hay muchas identidades diferentes en cada persona y somos muchas personas diferentes dependiendo de la circunstancia. La pregunta lo plantea ya, ¿no? La pregunta hablaba de la identidad como trabajadora, la identidad como madre. No somos la misma persona, por ejemplo, en el ámbito de la intimidad, cuando estamos con... Ni siquiera en el ámbito de la intimidad somos la misma persona. No somos la misma persona cuando estamos con nuestra pareja, cuando estamos con nuestros padres, cuando estamos con nuestras amigas, con nuestros amigos, con nuestros hijos, si lo tenemos. Siempre hay un montón de matices. Yo por lo menos no tengo la misma relación con mis padres, en la que hay cierta jerarquía, ¿no? Cierto silencio, que con una amiga con la que, bueno, pues puedo hablar de todo o de casi todo. Y si tuviera hijos, supongo que esa jerarquía se replicaría, pero estando yo en esa posición, digamos, superior frente a los hijos. Y tampoco en el ámbito laboral somos iguales, ¿no? O tenemos esa misma identidad. No tenemos la misma relación a lo mejor con nuestros jefes que con nuestros compañeros, o si somos jefes con quienes trabajan con nosotros. Entonces yo creo que quizá una forma de relajar esa tensión de identidades es asumir que somos muchas personas distintas en una sola persona, ¿no? Hubo un momento en la escritura de las maravillas, muy al comienzo, muy al comienzo, en que me planteé que los distintos personajes fueran caras diferentes de un mismo personaje. Era muy difícil a nivel de estructura, etcétera, pero en cierto modo me parecía interesante enfocarlo así y quizá alguna vez en un futuro lo haga en algún libro. 네, 그 질문 주신 문장 중에 알맹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았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내 여러 정체성 외에 진짜 알맹이인 나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자신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엘레나 메델 작가님이 해주신 말하고도 좀 맥락이 통하는 말이지만 내가 누구랑 있고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은 그때그때 바뀌고 다만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내 영역을 조금 더 좀 가지고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거리감 조절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어떤 여러 정체성 가운데 나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그런 거리감이 있다면 조금 더 이 여러 압박감 속에서 조금 좀 노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También, perdón. Hay algo que estaba pensando cuando estaba escuchándola y es que no sé si sucede algo parecido con el idioma coreano, pero en español, cuando alguien te pregunta, por ejemplo, ¿en qué trabaja?, lo habitual no es responder trabajo como profesora, por ejemplo, sino soy profesora. Eso hace que tu oficio, lo que haces al final para ganar dinero y ganarte la vida, se convierte en tu identidad. Es algo muy perverso, porque tú eres alguien, tú tienes un nombre, tienes una historia, tienes unos gustos, tienes cosas que detestas, cosas que te hacen feliz. Esa es tu identidad, al fin y al cabo. No el trabajo que haces, no el oficio que tienes para ganar un dinero, para llegar a final de mes, etcétera. Ya os digo que no sé si ocurre así en coreano. Quizá en coreano la respuesta habitual sería ¿en qué trabajas? Trabajo como profesora. Pero en español, por ejemplo, se asume que tú eres profesora. Tu trabajo, tu oficio forma parte de tu identidad. Lo que te da dinero forma parte de tu identidad. Eso me parece que ahí de nuevo el lenguaje, ¿no? Tanto que hablábamos de lenguaje, puede ser un poco quizá perverso. Ya os digo que no sé si en coreano sucede igual, pero en español al menos es así. 네.
최은미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직업군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유독 문학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뭐, 소설가 최은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설 쓰는 최은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소설가다, 뭐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뭐랄까 그런 고정된 정체성이거나 좀 쑥스럽게 느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신화화된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거기에 특별한 자의식이 이렇게 있진 않고요. 네. 근데 한국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수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꼭 그걸 하는 일로서 동사를 쓰지 않고, 예, 그렇게 직업이 꼭 이제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어에서도, 네,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질문 지금까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혹시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중, 네, 바로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딸은 엄마의 팔자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팔자 따라간다는 말은 없듯이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사회구적 구조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레나 메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책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글을 쓰시면서 이 사건 약간 좀 더 극단적으로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었지만 스토리상 이건 좀 약하게 써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작가님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고 출판사도 19살 때 이제 설립하신 걸로 알아요.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이상적인 사회와 지금 현재가 조금은 가까워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Claro, yo empecé a escribir, bueno, muchas gracias por tu pregunta. Yo empecé a escribir muy pequeña, publiqué mi primer libro con 16 años, en el año 2002, hace ya 22 años, hace bastante. Y empecé digamos, fundé mi editorial cuando tenía 19 en 2004, hace 20 años. El cambio social, por supuesto, ha sido enorme. En estos 20 años yo creo que es similar. O sea, si ahora, por ejemplo, contestáis alguna de vosotras al respecto, yo creo que en 20 años hay muchas transformaciones, para bien pero también para mal. Por ejemplo, la novela se abre y finaliza con una gran manifestación que hubo de carácter feminista con motivo del 8 de marzo de 2018 en Madrid. Y para mí fue un acontecimiento realmente histórico porque el país se paralizó para reclamar los derechos de las mujeres, que al final son los derechos básicos de igualdad, ¿no? Que todo el mundo tenga los mismos derechos, las mismas posibilidades de acceder a una vida libre, ¿no? Por así decirlo. Es algo que beneficia, creo que a todo el mundo. Entonces, para mí, ese es el final de la novela, ese momento de celebración. Sin embargo, creo que en los últimos años tiene también que ver con la pandemia, ¿no? Esto podríamos extendernos bastante aquí sobre la relación entre la pandemia y algunos retrocesos de derechos, etcétera. Creo que hay, bueno, pues ciertos discursos, ¿no? que sí que están haciendo tambalear algunos derechos conseguidos. Entonces, como digo, en todos estos años ha habido transformaciones para bien, pero también algunas transformaciones para mal, que están presentes en la novela y que bueno, la novela también hay algo que yo intenté, que sobre todo es que fuera un texto abierto, ya lo decía antes, ¿no? Que no hubiera nada de manera firme, sino que permitiera más bien que quien estuviera leyendo pudiera reflexionar a raíz de lo que yo contaba. La novela tiene, digamos, también además dos caminos. Uno tiene más que ver con la historia de
del país, ¿no? Aparece pues esa manifestación a la que aludía, aparece también la muerte del dictador, aparece las primeras elecciones que ganó el Partido Socialista y también aparecen las crisis económicas. Digamos, son los dos fondos de la novela. 네, 한 가지 질문 더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소설 속에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싶었지만 조금 덜 극적으로 그리게 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도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Acontecimientos históricos o acontecimientos de la trama? Sí, de acuerdo. Sí, me parecía que era importante dejar ese espacio abierto, como decía antes, que era importante dejar esos silencios, por así decirlo, esos huecos para que cada cual, cuando esté leyendo, pueda completar pues, con su experiencia, con sus circunstancias. Como escritora me interesa no decirlo todo, del todo, sino que quien está leyendo sea, en cierto modo, quien termine de decirlo todo con sus sensaciones.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가 덜 그려졌다기보다는 더 뭔가 강렬한, 더 파토스로 폭발하는 부분을 조금 조절하고 좀 절제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대답해 주신 걸로도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엘레나 메들 작가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시위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시위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다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무력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Claro, ojalá tuviera la respuesta perfecta, ¿no? En la novela hablo de algo que a mí me parece fundamental y es que en muchas ocasiones subestimamos la fuerza de una sola persona. En muchas ocasiones quizá pensamos que nosotros solos no podemos, que el hecho de que alguien se queje por algo, alguien reclame algo, alguien se manifieste, no hace nada, no repercute de ninguna manera y no soluciona nada. Pero si a una persona se une otra persona, y si a esas dos personas se une otra, y si se siguen uniendo personas cada una, ¿no? Con su individualidad, se consigue un colectivo y la fuerza es mucho mayor. Entonces yo tengo esa sensación de que quizá muchas veces esa protesta, que a lo mejor en algún momento la persona que ha hecho la pregunta pueda pensar que no tienen un fruto, ¿no? Porque pues no consiguen a la gente suficiente o no consiguen su objetivo, quizá puedan parecer a lo mejor un fracaso, pero en cierto modo son un primer paso para lograr algo más. La novela habla también de eso. Quizá no se pueda conseguir cambiar el mundo entero, pero se puede conseguir cambiar una pequeña parte del mundo y eso ya es un logro.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무언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또 문학의 하는 일과도 다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되게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현장 질문으로 넘어와서요. 다른 아까 손 들어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여기 계신 분과 여기 계신 분 한 분씩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줄에 앉으신 관객분. 네. 엘레나 메델 마리아와 알리시아의 삶을 보면서 소유와 나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위를 하고 온 마리아가 자신의 집 쇼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여성에게 소유란 것이 삶에 미치는 의미를 가장 깊게 담아낸 장면이 어디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Uno de mis libros favoritos es una habitación propia de Virginia Woolf,
Ese libro en el que está esa frase fundamental que dice que para escribir novelas hay que tener dinero y una habitación propia. Es curioso porque siempre que se cita en España se dice que para escribir novelas hay que tener una habitación propia, pero se omite la cuestión del dinero. Cuando el dinero es el que permite pagar esa habitación, pagar un pestillo para cerrar la puerta y que nadie te moleste mientras escribes. En cierto modo, esa escena esa escena que menciona la pregunta, ¿no?, en la que el personaje de María está en su habitación propia, que no es del todo suya porque es una habitación, es un piso alquilado, es decir, que cuando ella no pueda pagarlo tendrá que salir de ahí, ¿no? Y tiene unos pocos muebles, unos pocos libros, algo que es de verdad suyo, es en cierto modo la victoria de su vida. Para mí los personajes tienen un final muy diferente. El personaje de María creo que termina con un final feliz y hermoso y el personaje de Alicia termina con un final un poco más complicado. Pero bueno, también me parecía que era interesante. En la novela hay muchas reflexiones sobre lo material, sobre la posesión. Y sobre la posesión también en un sentido que no tiene que ver con lo físico, con lo material. Tiene que ver también con las personas. En el momento en el que hablamos de alguien, muchas veces, por lo menos en castellano, no sé si en coreano es así también, le colocamos el posesivo. Mi amigo, mi madre, mi novio. Es algo que es nuestro. Y es nuestro no solo en un sentido emocional, sino también de propiedad. Y en la novela también se habla de eso.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추가로 한 분만 더 받고 싶은데요. 아까 손 들어주셨던 세 번째 줄에 앉은 여자분. 저 최은미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9번째 파도 이야기하시면서 재난 속에서의 재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거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요. 저는 예술 작품이 재난에 대해 가지는 재현 윤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을 함으로써 기억하는 태도와 아직 그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상황에 공감해서 비재현의 윤리를 추구하는 태도, 이렇게 두 가치가 부딪히는 경우에 창작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좀 조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근래에 계속 해오는 고민들인데요. 재난일 수도 있고, 거의 재난과 맞먹는 어떤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설에서 다룰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창작자로서 그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자체를 저는 작품 속에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재난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겪고 쓸 수 없고, 밖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재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떤 이 창작의 여러 요소 속에서 되게 매끈하게 재현을 해서 매끈하게 재현을 해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고 싶은 창작자로서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과연 이걸 내 작품 속에서 픽션으로서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 자체를, 만약에 재현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그 재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지점들을 소설 속에서 그 녹여내는 것부터가 좀 출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난을 스펙터클로 다룰 때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하듯이, 저는 우리가 흔히 뭔가 창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에 그 고민과 사유를 좀 작품 속에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창작자로서 저도 계속 좀 고민을 해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정말로 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은 오늘 두 작가님께서 서로의 작품을 읽고 혹은 대담을 하면서 서로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과 대답도 듣고 싶었는데, 청중 분들께서 워낙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쉽게도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두 작가님께 오늘 시간 함께 보내신 소감과 함께 오늘 대담을 봐주신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인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Para mí ha sido una conversación muy enriquecedora. Decía antes que la sensación que tengo acompañando al libro en festivales como este es que en el fondo tenemos muchas más cosas en común de las que pensamos, ¿no? Nos unen muchas más cosas de las que nos separan y tenía la sensación también de que nosotras tenemos experiencias de vida diferentes, planteamos nuestras historias de manera diferente, pero en el fondo creo que nos preocupan las mismas cuestiones, o cuestiones al menos muy parecidas, ¿no? Yo me sentía muy reconocida en toda la reflexión sobre el lenguaje, en la manera de tratar a los personajes y esas expectativas que se ponen sobre ellos. Entonces tenía esa sensación, ¿no? de que al fin y al cabo buscamos las mismas cuestiones, ¿no? Cuando trazamos el mapa quizá la ruta sea distinta, pero el punto de llegada está bastante cerca. 네, 오늘 이렇게 엘레나 메델 작가님과 또 여기 찾아주신 분들, 유튜브로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까지 함께 여러 얘기 나누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마 엘레나 메델 작가님이 그 소유에 관한 아주 짧은 관심에서 다룬 인물들, 문제의식들, 사실 한국의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유에 관한 짧은 관심을 읽으면서 나중에 마리아와 알레시아가 광장에서 만날 때 서로가 누군지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게 된 그 마지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저는 벅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 가운데 자리 빛내주신 두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작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함께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과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독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